네, 정윤회 씨를 둘러싼 첩보 보고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권에서는 찌라시 수준에 불과한 거짓투성이의 보고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윤회 씨도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신빙성은 제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듯한 그런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조응천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첩보 보고서의 내용은 60%가 진실이다. 그리고 정윤회 씨와 전화 통화는 하지 못했지만 문자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엇갈리는 주장,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먼저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 중에 첫 번째 쟁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윤회 씨와 조응천 유출 문건의 신빙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정윤회 씨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라시를 모아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민정수석실에서 조작한 것이다. 잘못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감옥에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보고서의 내용 6할 이상이 사실이라고 본다. 나는 감시견의 역할을 했다. 6에서 7할쯤 되면 사실이라고 믿으면 상부의 보고 대상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0%와 60%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조 전 비서관의 주장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60%가 진실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근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뭐 정보 공동체에서 네. 소위 말해서 뭐 견문 보고서, 정보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사실은 대부분이 이 보고 들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 사회과학적으로 뭐 실증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 부분 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견문 보고서 또는 정보 보고서 형태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다만 어떠한 그 사안에 있어서 그 상급자가 한 정보관한테만 이것을 예를 들면 시키거나 지시하지는 않죠.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적어도 서너 명의 어떤 뭐 정보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을 하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뭐 자체적으로 또 판단을 한 다음에 본인이 또 그 위에 단계에 이제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그 조응천 비서관이 얘기한 60, 70%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100%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상당 부분, 뭐 지금 얘기한 대로 60, 70%만 돼도 이것은 효용성이 있는 정보 보고서로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르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정보 사용자, 결국 이제 가장 정점에 있는 정보 사용자가 이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67%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장검사 출신이고 명색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를 하는데 뭐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한번 재미삼아 보십시오. 이렇게 정보 보고는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은 상당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사실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네,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정윤회 씨나 이 문고리 3인방의 멘트만 나왔었어요. 0%도 진실이 없다, 다 거짓이다, 뭐 모든 걸 조사해봐라, 아니면 깜빵 가겠다 이런 얘기만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의 실체적 진실이 정확히 가려지기 어려울 거라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조응천 비서관이 입을 열었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일단 검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 보좌관도 했었고 박근혜 캠프 때 외곽 조직에서 아마 도왔던 걸로 인연이 돼서 박 대통령 당선 후에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거의 사실상 1호 국장이라고 청와대에서 불릴 정도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의 업무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그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행정관 비리 사례만 1년에 한 10여 건 이상 적발할 정도로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업무에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거는 스타일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거친 스타일로 좀 소문이 나 있고, 그러니까 약간 대쪽 같고 거칠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으면은 뭐 앞뒤 눈치 안 보고 하는 스타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또 그 맡은 업무 자체가 공직 그 기강 비서관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곳은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도 조사도 하고 들리는 풍문이 있으면 또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직 기강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애초에 설정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이 역할들을 했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그 소위 정윤의 문고리 3인방과 심기가 뒤틀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고. 잠시 뒤에 한번 얘기를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그 조응천 전 비서관 사실은 청와대 출신이면
나와서 뭐 기분 좋지 않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실 함구하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묘한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 그 이유는 뭘까요? 반격이죠. 반격. 누구에 대한 무슨 반격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조홍천 비서관은 내부적으로는 그 청와대 3인방 간에 사실은 적대 관계 있는 것이고 어찌됐던 간에.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 백그라운드에 3인방 뒤에는 정윤회 씨가 있고, 그다음에 조홍천 비서관 뒤에는 박지만 이주회장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의 갈등이든, 아니, 거시적인 두 사람의 갈등이든, 어떤 3인방과 조홍천 비서관의 갈등이든 간에, 어찌됐건 간에 문건이 유출된 다음에 그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 그 비서관이 이거 우리는 전혀 그런 적 없다. 100% 허위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앙일보랑 정윤회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뭐, 잘못 있으면 감방 가겠다. 100% 다 거짓이다. 민정수석 조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사실 조홍천 씨는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 정확히 밝힌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를 통해서는 정윤회 씨 얘기를 하는 거고 조홍천 비서관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앞으로도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정윤회 씨도 마찬가지고 조홍천 씨도 마찬가지고 자기 입장들을 언론사한테 통해서 2탄, 3탄 계속 나올 걸로 보고 일단은 좀 사태가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두 세력 간에 거대한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유로 청와대 나와서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함구하는 것이 마치 정의 또는 이제 뭐 관행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이 사안은 청와대 내부에 있어야 할 기밀을 훨씬 뛰어넘었었어요. 언론에 다 공개가 됐고 수사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양쪽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정윤회 내지는 문고리 3인방은 모든 게 거짓이다라고 하고 있고 조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문건과 관련 있는 박경정이나 조비서관이 가만히 있으면 다 덮어쓰는 형국인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기문란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얘기를 했던 부분은 청와대의 내부 문건이 어쨌든 이렇게 유출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기강이 무너졌고 국기문란이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비서관이 자신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팩트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이 그 국기문란에 대한 어떤 반격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격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이 조홍천 비서관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문건 유출을 나한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는 이미 지난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 문건이 유출됐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누구라고 하는 것도 대충은 안다 하고 박경정이랑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문건 유출로 이 프레임이 짜여지는 걸 갖다가 막는 그런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조홍천 비서관의 인터뷰의 몇 가지 핵심적인 그런 사항 중에 하나가 문건 유출에 대한 책임들을 물으면서 물타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홍천 비서관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개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었는데 그것이 사실 박경정도 상당히 흡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홍천 비서관과 이 박경정이 사실은 팀워크가 아주 잘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관과 어떤 뭐 세계관도 사실 상당히 비슷한 것 같고 즉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 소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신념을 보이는 점에서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게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했지만 내가 할 바는 다 해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여차여차해서 정당치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의사표시 내지 불만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조홍천 비서관도 상당히 강직한 그런 검사 생활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박모 경정도 사실은 저돌적이고 과거에 뭐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에 뭐 파견돼서 어떤 뭐 공직 기강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관한 공무원에 있어서 상당히 저돌적이고 어떤 정의를 추구한 이런 공통적인 면도 이와 같은 사태가 지금 생기는 하나의 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는 뭐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본다면 당시 청와대에서는 조홍천 전 비서관 사단과 그다음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에 밀려서 이제는 뭐 강제로 사퇴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회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이런 엇갈린 주장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만 총무비서관이 정윤회 씨와 연락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정윤회 씨 스스로 연락을 하도 안 해서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홍천 전 비서관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어떤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윤회 씨가 비서 3인방과 연락 두절을 한 것이 과연 사실인지에 대해서 두 사람 의견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 주장입니다. 박모 경장에게 전화로 따졌다. 그랬더니 위에서 지시한 대로 타이핑만 했다고 하더라. 더 큰 문제는 조작된 문건을 공식 문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정윤회 씨 주장, 그 다음에 조홍천 씨, 박경정이 장문을 했다. 그가 거짓말해서 이득을 볼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정윤회 씨는 7년 넘게 연락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연락이 안 와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래픽이 잠시 잘못 나왔습니다. 네. 조홍천 씨, 네, 다시 한번 보죠. 대통령은 물론 3인 측근 비서관들과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10인 회동에서 국정을 논의하고 자신이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것은 완전한 낭설이자 소설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홍천 전 비서관은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이른바 3인방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산다고 그 스스로들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홍천 전 비서관이 오늘 나온 언론 인터뷰 기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적인 실례를, 하나의 사례를 들었죠. 그럼요. 실제로 뭐 정윤회 씨한테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이제 뭐 사례가 오늘 보도된 것 같아요. 네. 즉 그 전화를 왜 안 받느냐 했더니 정윤회 씨가 전화를 해서 문자가 와서 그것도 무시를 했는데 다시 이재만 비서관이 다시 연락이 와서 그 정윤회 씨가 온 전화 좀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또 안 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정윤회 씨와 이재만 비서관이 연락을 했었다. 뭐 이런 것으로 보면 조금 전에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 정윤회 씨가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에 정면으로 이제 배치되는 즉 그 증인의 그 증언의 신빙성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진술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것은 본인만이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 같은 문제인데 연락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조금 과격한 얘기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뭐냐면 이 세 분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분명히 누구는 이제 분명히 거짓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경찰이 수사를 해서 통화 기록 확보하고, 그리고 문자 내용들 확보하면 그런 문제도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요. 이게 이제 5일 4월 사건인데, 5일 4월에 정윤회 씨가 조홍천 전 비서관에게 2번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리고 그랬더니 문자가 와서 왜 안 받냐, 전화 좀 받아달라, 나는 정윤회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청와대 공용폼이 됐던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있어서 통화 기록이나 문자를 확인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윤회 씨는 뭐 CCTV든 통화 기록 다 공개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청와대 공용 휴대폰이 뭔가 특별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통화 기록이 6개월이 지나가면은 그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러니까 지금 정윤회 씨가 막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말을 많이 하고 문고리 3인방도 얘기를 하고 모든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미 이 일이 지난 1월에서 최소한 4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된 거란 말이죠, 더 이상.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밝힐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인 거죠. 그걸 알고서 뭐 저렇게 당당하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홍천 씨 아까 뭐 스타일이라든지 경력들을 봤을 때 이분도 소설을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제가 보기에는 않은데, 왜냐하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문자 내용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분 말씀이 정윤회 씨가 그렇게 문자까지 보내는데 통화를 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그 이재만 비서관이 또 전화 와서 정윤회 씨 전화 좀 받으시죠 라고 했는데 생각 좀 해보고요 하고는 또 통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히 4일 후에 민정수석이 불러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이제 4월 달에 정윤회 씨의 전화 시도, 그 다음에 문자를 받았다라는 게 조홍천 전 비서관의 주장인데, 사실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자, 지난 4월 10일, 11일 이틀에 걸쳐서 청와대 공용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여서 받질 않았다. 그 직후 정윤회입니다.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다라는 게 조홍천 전 비서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4월달 상황을 좀 보면 3월에 시사저널이 보도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를 미행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정윤회 씨가 상당히 당시에 붕괴를 했죠. 그 미묘한 시점하고 조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실제로 저 3월과 4월 사이는 정윤회 씨한테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시기였단 말이죠. 지금 시사저널의 보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그 연관이 있었겠죠, 당연히. 지금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갑자기 어느 날 그 뭐 문건 좀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말했듯이 자기는 감시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시견은 도둑들이 들어오거나 뭔가 뭐 위험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감지됐을 때 그거를 갖다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그 위험, 다시 말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박지만 씨를 정윤회 쪽이 미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이어 터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문건들을 갖다가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비서실장한테 직보를 하라고까지 민정수석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내용들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찌라시 수준으로 돌아다니는 풍문들을 청와대 비서 중에 행정관 중에 하나가 조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찌라시인데도 가서 그 민정수석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직보를 하라고 또 민정수석 하면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만일 그랬다면 그 라인이 전체가 다 지금 거기에 대한 문책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우리가 또 달리 해석을 해보면 그럼 전화를 왜 안 받았겠느냐. 이제 그런 점하고요. 그렇죠. 전화를 안 받고 나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겠느냐. 이것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전공법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윤회 씨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안 받았다. 이 얘기는 정윤회 씨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어떤 것이 있지만 나는 워치 도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감시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가겠다. 그래서 액션을 취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청와대를 떠나는 그렇게 우리도 추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요거를 잠시 정리를 하자면 조홍천 전 비서관 입장으로서는 정윤회 씨를 옴짝달싹 못하게 위한 하나의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네요. 너가 전화하지 않았냐? 나한테 문자까지 날리지 않았냐? 지금 조홍천의 인터뷰요? 그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윤회 문고리의 진술밖에 없어서 사실상 이렇게 하고 덮어지고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데 오늘 이제 조홍천 비서관이 입을 연 것이 굉장히 팩트를 다 사실을 진실이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마치 대질 신문을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공방인데 조 전 비서관의 얘기 중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윤회 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소위 말해서 씹었더니 며칠 뒤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이 와서 수고했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청와대는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뒀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그때 비로소 문건 유출 때문에 책임을 지고 나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서 또 보면 문건 유출에 책임을 지고 나간 것인지 정윤회 씨의 통화를 거부하거나 그 민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쫓겨난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애매하게 됐어요. 본인 얘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전화 안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나간 건지는 모르겠다. 다만 이제 시계열적으로 쭉 타임라인에 그려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저 말의 뉘앙스를 보면 그래서 제가 너무 속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 생각엔 내가 그것 때문에 나가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표현을 굉장히 완화해서 표현을 한 거죠. 저 얘기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홍천 씨의 말에 신빙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말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거짓말을 하기는 너무 구체적이고 주변 정황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도 많고 더군다나 3인방의 말들이 사실은 저는 신빙성이 좀 없다고 보는 게 첫날 민경욱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나왔을 때 당사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덮었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정호성 비서관 그 다음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거 요번에 처음 봤다고. 그럼 뭐 그거대로면 민경욱 대변인의 얘기는 뭐 위에서 정호성 비서관 빼놓고 나머지 두 사람한테 확인했다는 얘기인지 뭐 앞뒤가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신빙성 측면에서 보면 조홍천 비서관의 말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지 않냐라고 보지만 다만 조홍천 비서관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조홍천 비서관과 박경정은 잘했고 그러면 3인방과 정윤회 씨가 잘못한 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잘못을 지금 너무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팩트가 어디에 가까운 것인가로 해서 이제 퍼즐을 좀 맞추자는 건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조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전화 안 받냐 좀 받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윤회 씨랑 통화를 했다라는 간접적인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직원들도 이재만 씨 조홍천 씨 말대로 하면 이재만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이재만 씨 얘기들도 사실 또 맞지 않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평소에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2004년 이후로 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정윤회 씨 말을 우리가 되짚어보자고요. 정윤회 씨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10년간 비서실장 했다. 대구 달성 선거가 97년인가 98년일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이랑 경선 붙기 전까지 내가 비서실장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3년은 겹쳐요. 그럼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그 3인방은 그 돌아가신 이춘상 그 전 보좌관까지 해서 4인방은 속지 말아 정윤회 씨가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 옆에다 붙여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일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재만 씨랑 정호성 4인방은 계속 가는데 그 정윤회 씨만 2004년부터 같이 일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정윤회 씨는 2007년까지 본인이 대표 비서실장 했다고 하고 그 3년간에 그건 뭐냐는 얘기죠. 아니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07년 이후에도 거의 2010년 가까이 2010년이 될 때까지 그 정윤회 씨가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실력들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2007년서부터 공식적인 직함을 뗐다라고 하지만 반개 조직에서 뭐 비선 라인인 조직이 뭐 어떤 팀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 그걸 통해서 운영을 했던 거죠. 안 밝혀진 건 맞는데 예. 어쨌든 본인 입으로 2007년까지 나는 일을 했다. 그런데 이재만 비서가 2004년부터 본 적이 없다. 그 3년 동안 다 박 대통령과 일하면서 서로 내외했다는 건가요? 그게 사실은 납득이 오늘 되는 부분은 아닌 언론의 거죠. 그 친박계 한 인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4년에 이제 모든 것에서 물려났는데 한 3년 동안 주변을 배열하고 2007년에 완전히 단절을 했다라는 게 이제 해명인데 어쨌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한쪽이 약간 좀 몰리고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듯한 해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바로 박모 경정입니다. 박경정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최초로 보고한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입니다. 지금은 입을 다물고 함가고 있지만 조응천 전 비서관의 얘기 그리고 정윤회 씨 얘기를 들어보면 박경정의 역할 그리고 누가 그에게 지시를 했는지를 조금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